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담당할 정동회계법인의 정산본부장 맡고 있는 최정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진흥원에서 워크샵 개념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나름대로 저한테 파트를 3개로 할애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얘기했고요. 한 파트당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50분 정도 아니면 55분 정도 하고 5분 쉬고 그 다음 시간 이렇게 하는데요. 콘텐츠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진흥원에서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파트 1은 공통계산기준, 사용기준, 참여연구원들하고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주고, 파트 2는 시설 인프라 관련, 파트 3는 간접비 또는 FAQ로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FAQ라고 하면은 아이리스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거고, 그래서 아마 총 3시간 정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라는 표현을 한다기보다는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보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좀 해드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도 오늘 좀 시간이 좀 배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지난번하고는 틀리게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같이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할 거고, 혁신법이 2021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그 뒤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하고 매뉴얼은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2024년도에도 또 개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은 22년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22년도 12월 마지막 개정분을 보셔야 되고요. 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하시려면 23년도 3월 달에 최종으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23년도 3월분을 보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 세목별로 어떻게 연구비를 집행하셔라라고 말씀드릴 내용들은 단언컨대 제 개인적인 주장은 없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하고, 그 다음에 혁신법 매뉴얼, 그 다음에 아이리스에 대한 질의응답, 이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관련된 조문에 대한 해석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있습니다. 조문에 대한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 조문에 대한 해석을 아이리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리스에서만 조문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공동관리 규정 시절 때부터 많이 의지하고 했던 것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나온 어떤 조문 해석이나 질의응답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로 하시기는 하는데, 물론 연구재단에서 나오는 질의응답 사례도 훌륭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만약에 그런 타 기관에서 나온 어떤 질의응답 사례가 아이리스에서 나온 답변과 상충된다면 아이리스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드릴게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각 대학교, 각 비영리기관, 특히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비를 적용하는 관리 지침, 관리 규정 이런 거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연구비 집행에 적용하시는 사례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연구비가 집행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대학교 매뉴얼이래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 따라서만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자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체 규정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언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기관의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거야 라고 만든 지침과 매뉴얼은 우리 사업에 적용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파트 1은 이렇게 담았어요. 좀 헷갈리실 텐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마 충분한 이유가 있을 듯해요. 연구수당, 보안수당, 그 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연구수당하고 보안수당이 인건비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은 듯하고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까지 파트 1으로 1시간 동안 하라고 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연구활동비는 첫째 시간에 못합니다. 60분 안에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 아시죠? 따라서 연구활동비는 두 번째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공통계산기준하고 인건비, 연구수당, 보안수당으로 이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할 거고 지금 동영상이 제작되고 있는데 파트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강의하는 거를 2시간 반, 3시간짜리를 한꺼번에 들으시려면 되게 피곤하십니다. 따라서 파트로 구분해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 들으시라고 파트로 나눠드렸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연구개발비 공통기준, 공통계산기준 및 사용기준인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카테고리인데요. 직접비와 간접비의 정의입니다. 이게 곧 연구비 집행의 거의 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한목적적으로 부합성이 있게 사용되는지 사용을 하지 않는지 나중에 불인정 처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되게 많으시고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도 해당 항목에 연구비를 집행해도 되는지요? 라는 질의응답이 대다수인데요.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집행에 대해서 정당한 집행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상시 점검 및 단계정산 시에 적용하는 판단 기준하고 동일한데요. 첫 번째는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목적성입니다.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게 의미한 바가 뭐냐면 해당 항목으로 연구비를 집행하는 내용이 연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서 집행하는 거라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근데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 없다? 그러면 일단 연구비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연구개발 계획과 무관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비 집행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자,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 충족됐어요. 그러면 연구비 집행은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두 번째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직접비로 쓸 것이냐 간접비로 쓸 것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나머지 세목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일단은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을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연구개발 계획의 일환이야.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집행해야 될 성격이 직접비 정의에 부합되냐 간접비 정의에 부합되느냐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직접비가 뭐냐면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 해당 과제와 1대1로 매칭이 되는 항목에 대한 집행은 직접비. 그리고 나서 직접비 안에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로 쪼개는 겁니다. 직접비의 정의에 충족되지 않으면 간접비로 쓰셔야 됩니다.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 충족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연구비를 집행 못해요. 그게 충족이 되면 첫 번째 직접비냐 나머지 간접비냐인데 간접비는 연구와 유관하게 연관은 되어 있는데
해당 과제만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 이 집행이 해당 과제만을 위해서도 쓰지만 다른 과제에 여러 과제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간접비입니다. 예. 이게 최근에 제가 오늘 내려오기 전에 아이리스를 다 뒤졌습니다. 아이리스의 질의응답을 다시 한번 스캐닝을 했는데 아이리스에서 최근의 질의응답이 제 강의 내용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직접비 정의에 충족되면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직접비.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연구활동비 중에 연구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연구실 운영비의 사용 용도는 소모성 물품 비용, 사무용품비,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 환경 유지비. 이 네 가지의 용도로서 연구실 운영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별지서식 4호인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포함한 비영리기관에서 연구실 운영비 중에 연구 환경 유지비를 쓰면서 각종 기기들을 많이 삽니다. 비품,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이런 거를 사는데요. 우리 대학교 내부 규정에는 냉난방기, 하물며 티슈, 물티슈 이런 것까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시는데 최근에 아이리스 답변이 명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구입하실 때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인정된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시려면 미세먼지 및 세균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구입하시려면 일정한 온도 유지가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연구비 집행을 하시면서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따져보시고 회계법인에서는 그걸 1차적으로 판단해서 불인정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 따라서 해당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으면 이게 방점이에요. 개별 연구 개발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이 개별이 뭡니까? 해당 과제죠. 예. 과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범용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범용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간접비 중에 어떤 항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 연구지원비, 간접비는 연구지원비, 인력지원비, 성과령지원비라는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연구지원비라는 세목 안에 기관공통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관공통경비로 쓰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 내용 가지고 10분 동안 강조를 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직접비와 간접비 정의에 충족하지 않고 바로 세목별로 나와 있는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관련 규정의 적용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적용 순서는 뭐냐면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 제일 상위입니다.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 최고 상위고요. 그 다음이 직접비, 간접비 정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각 세목별로 정한 기준이에요. 따라서 연구활동비 안에 어떠한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그 조건이 인정되려면은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이 충족되고 직접비의 정의에 충족된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설을 당신이 뭔데 당신 마음대로 해설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예, 혁신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에서 제 의견이 맞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최근에 아이리스의 질의응답 회신이 돌아가셔서 찾아보세요. 다 제 정의대로 회신이 지금
답변이 붙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연구개발비 공통계산기준이라 그래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보게 되면요. 공통계산기준, 공통인정기준 이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세목별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세목별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공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역시 세목별로 정한 사용 기준보다 이 공통 계산 기준이 우선 적용입니다. 이 공통 계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공통 계산 기준, 공통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연구비 집행은 세목별로 사용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따지지도 않고 바로 불인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계산 기준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시사점이 뭐냐면 챌린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업무를 하게 되면 무슨 근거로 불인정 처분하시려고요. 이런 챌린지 많이 들어오는데요. 내가 세목별로 기준을 봤는데 거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맨 마지막.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연구개발 계획과의 한 목적성. 자, 그 다음에 직접비의 정의에 충족되느냐. 자, 그 다음에 공통계산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활동비 그런 세목별로 정한 규정을 단계별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연구비 집행에 함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환급이 가능한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수정신고를 통해서 다시 처리를 취소하고 납부한 세금을 취소하고 다시 반납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환급 가능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세법 용어입니다. 환급 가능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집행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취소해버리고 수정신고한다고 그러거든요.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된 걸 다시 환급받아버려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계속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단계기간, 연구기간이 끝났는데. 그래서 애초부터 환급 가능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 취지입니다. 영리기간이 주로 되겠죠. 왜냐하면 대학이나 비영리기간이 주간 또는 공동기간일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 가능한이라는 용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리기관은 충분히 환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 가능한이 되는 거고 환급 가능하지 않는지는 관세는 관세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영리기관입니다. 비영리나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관계회사라고 보통 칭합니다. 법인이 분리되어 있어요. 종속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자, 우리가 영리기관인데요. A라는 회사인데 A 회사의 대표님, 과제 책임자님, 최근에 아이리스에서 참여연구원까지 포함시키더라고요. 기관 대표, 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어머니, 아버님, 자녀분들이 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하고는 거래하지 말아라. 그게 인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겁니다. 이 얘기인 건 뭐냐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는 대학은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가족관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겠죠. 인적으로. 자, 물적은 뭐냐면 명확하게 지분율은 없습니다. 지분율은 없는데 지분 관계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는 관계에 해당되면 거래하지 말아라. 뭐 단순히 5%, 10% 지분을 갖고 있어서 거래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걸 회계학적으로는 종속기업이라고 합니다. 종속기업이 뭐겠습니까? 지분율을 50% 초과하면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배하면 그건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돼요. 그죠? 근데 지분율을 50%가 넘지가 않더라도 이 회사의 경영진을 내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것도 내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나를 지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일 수 있는 기업, 즉 우리랑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하고는 거래하지 말아라. 이해가 됐죠? 예, 그런 거래는 예외의 사항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업하고 거래를 하면 어떻게 불인정 처분 받냐면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의 거래에 해당돼서 불인정 처분합니다. 예외가 뭐냐면 배타적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쪽에서 단독 판매처인 경우도 있고, 근데 지구상에서, 예, 국내만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여기 한 군데만 여기서만 판매를 하는데 하필이면 내 종속회사네. 예, 근데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이 기술은 여기만 갖고 있어. 근데 내 종속회사네. 그럼 거래해야죠. 그게 전문기관이 승인해 주는 경우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뭐냐면 지구상에서. 예, 국내에 없으면 소용없어요. 온라인으로 찾았는데 독일 뭐 회사가 그걸 판매를 해요. 그럼 거기서 샀어야 돼요. 예, 그거를 강조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통 계산 기준인데요. 자,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공통 계산 기준 해놓고 계상 불가를 열거시켰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연구자 중심의 행정입니다. 따라서 연구자께서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집행했을 때 집행하면 안 돼라고 열거된 사항이 아니라면 다 올바른 집행으로 일단 간주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회수금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불인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라고 할 때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인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상 불가 항목을 열거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불인정 처분 받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정 처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했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부 거래에 해당이 되는데 이 내부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부 거래가 뭐가 있냐면 주관기관, 위탁기관, 공동기관끼리 거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내부 거래이고 또 주관기관이 주관기관하고도 거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관기관이 대학교인데 그 대학교하고 거래하지 말아라. 공동기관이 공동기관하고도 거래하지 말아라. 그걸 내부 거래라고 하는데 자, 예외 요거는 가능하다. 요거는 하면 안 된다. 내부 또는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 간의 거래는 하지 마는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게 해야. 이해가 됐죠? 이거를. 근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 대학이 주관기관이면은 주관기관 간에 거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대학이 그 대학하고 거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대학 내에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이나 게스트하우스, 편의점,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내부 거래로 보지 않겠다. 이해됐죠? 예, 그거는 인정하겠다. 자, 그리고 동일한 연구개발 기관 내 이게 뭐겠습니까? 계좌이체 또는 계정제청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같이 수행하는 즉 주관과 공동, 공동과 위탁, 주관과 위탁 간의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1번부터 4번까지에 해당이 되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정되는 게 뭐냐?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비의 사용 대가. 이게 뭐냐면 대학을 포함한 비영리 기관은 고가의 장비를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왜? 그래야지 수리나 기타 등등 효율적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다가 어떤 시설을 갖춰놓고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고가의 시설 장비를 거기다가 갖춰놓고
그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필요한 경우에 와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아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 내가 대학에 속해 있는 연구자인데 우리 대학에 사용료를 지급해? 내가 주관기관이야? 그럼 주관기관이 주관기관하고 거래해서 내부 거래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기기장비를 공동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관리를 했는데 그거마저 우리 대학교에 이 장비가 있는데 내부 거래를 걱정해서 내가 다른 대학교 가서 그거를 써야 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그때는 거래를 연구비로 집행을 하셔도 인정이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시험, 각종 어떤 시험 테스트,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분석, 뭐 유효성 테스트, 무슨 분석. 근데 요즘에 비영리기관들, 대학을 포함한 비영리기관들은 각종 센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기 대학 소속의 각종 분석 센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A대학교예요. 내가 A대학교 연구자예요. 근데 우리 대학교에 시험할 수 있고 분석하고 수도 있는 곳이 있어요. 센터가. 근데 내가 다른 대학교 가서 그거를 돈 주고 해야 된다? 역시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인정해 주는데 단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시험 분석 결과 이 시험 분석 결과서가 공식적으로 있는 그 센터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한글 파일로 시험 분석 결과서 이렇게 작성해서 줬어요? 안 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나 이런 데 보면 시험 성적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제3자가 의뢰를 해도 어떤 성적서나 결과서가 공식적인 양식에 의해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게 발행이 되는 곳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우리 랩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랩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다른 랩의 교수님한테 이걸 분석 좀 해줘. 그리고 교수님이 결과물이야 라고 해서 PDF 파일 몇 장 줬어요. 이거 내부 거래입니다. 예, 이건 예외가 안 된다는 그 뜻으로 지금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영리기관 특히 병원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병원이나 어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국공립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창고 형태로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약이나 재료를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비슷한 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내부 거래로 보지 않겠다. 그거는 왜냐면 연구비의 신속성 때문에 그럽니다. 연구자들은 야근도 많이 하시는데 밤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시약이 필요한데 그걸 외부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부에서는 판매해요. 예, 더불어서 나는 소량의 시약만 필요한데 단위가 10개 단위로밖에 판매 안 해? 그것도 비효율적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해주면 인정을 해준다. 요게 내부 거래를 보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일단 내부 거래는 무조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구비 집행하시면서. 마지막에 공간 임차료인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외부 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불인정 대상이다라는 내용인데 즉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연구개발 계획서에 내가 어떤 공간 임차료를 쓸 거야 라고 계획서에 기재를 했으면 인정입니다. 계획서에 기재를 했으면 인정인데 계획서에 기재 아니하고 일단 전문기관 승인 없이 어떤 공간 임차료를 썼다? 불인정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간에 대한 정의인데 이 공간은 사무공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연구공간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임대관리비 무슨 근거로 그거를 자꾸 연구활동비를 집행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불인정 대상입니다. 예. 연구공간인데 두 번째, 연구공간은 아까 수석님께서 말씀하셨죠. 연구기관은 시설 인프라하고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선정될 수밖에 없다.
그걸 갖추지 않고 들어오는 기관은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 기본적으로 연구 공간에 대한 인프라는 갖추고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공간 임차료는 뭐냐면 연구 공간의 추가를 의미합니다. 연구 공간의 추가예요.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 공간이 협소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가 필요할 때 전문기관의 간사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연구 공간에 추가가 필요합니다. 승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승인을 득한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 승인사항에 대해서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을 한 거면 승인받은 게 아닙니다. 승인을 합니다. 라고 받으셔야 돼요. 문서로. 내가 요청한 거로 승인으로 간주하면 큰일 납니다. 승인을 요청했는데 전문기관에서 하뭉차사야 답이 없어. 그러면 승인 득한 거 아니에요. 답이 없으면 찾아가셔야 돼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럼 찾아가셔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뭐 전문기관에서 승인을 늦게 해주고 답이 없어서 먼저 썼습니다. 안 됩니다. 승인은 사전입니다. 사전. 사후 승인 없습니다. 사전 승인이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예. 다음은 현물 계산 기준인데 아까 현물에 대해서는 수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인건비, 그 다음에 우리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연구 과제를 시작한 이후에 임차, 내가 렌트해서 쓰고 있는 것도 현물 대상인데 시설 장비비도 가능하고 내가 생산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도 현물로 제공이 가능하다. 인력은 뭐냐면 현금과 금전이 아니고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현물은. 물건인데 사람도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예, 사람도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인력 자산을 이 과제에 사용하겠어. 근데 사람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전체를 등급해서 얘는 요만큼은 얼마, 얘는 얼마, 금액적으로 같이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인건비로서 대체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현물이다. 그리고 만약에 연구 재료는 생산 단가 또는 내가 구입한 단가대로 인정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아까 기간 부담 연구개발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담금의 대부분은 현물일 텐데 현물을 내가 부담해야 돼요. 그거 부담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됩니다. 내가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할 거야. 우리 회사에 장비가 많아. 그때 장비는 취득원가의 20%까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취득원가의 20%까지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현물 부담을 해야 된다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장비가가.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보여지는 슬라이드는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공통계산기준, 사용기준이라고 칭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시사점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연구비 집행 방법인데요. 연구비 집행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이고 대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당연히 연구비는 적격한 연구비 집행에 대한 한 목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한 증빙을 갖춰야 됩니다. 이 적격 증빙의 범위는 없습니다. 단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서 각 세목별로 적격 증빙 리스트라고 열거해 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예시 항목입니다.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갖춰. 적격 증빙은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 계획과 부합하는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한 목적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증빙으로서 한 목적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그럼 나머지 열거되어 있는 증빙 요구 안 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거래명세서입니다. 거래명세서는 여러분들이 연구비 집행하면서 집행 항목에 대한 품목, 단가, 수량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거래명세서거든요.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에 이미 품목, 단가, 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래명세서 추가로 인정 안 해요. 요청 안 합니다.
자,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볼까요? 거래명세서가 나와서 그런데 자, 연구시설 장비비하고 연구재료비의 적격 증빙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검수 설치 완료 확인서. 그랬더니 어떠한 기관에서 또 챌린지를 합니다. 거래명세서에다가 이름, 인수자 누구누구 딱 치고 이게 검수 완료 확인서래요. 그거는 인수 완료 확인서입니다. 거래명세서에다가 인수자 누구누구 쳤을 때는 거래가 됐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되는 거죠. 거래가 된 거는 인정해. 검수는 뭐냐면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검수입니다. 즉 인수가 되고 거래를 했는지 확인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지를 보고자 하는 게 검수 확인서거든요. 그런데 거래명세서에다 그렇게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수를 완료했음이라고 기재하고 검수자 누구 쓰면 거래명세서가 검수 완료 확인서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예, 따라서 아니면 검수필이라고 도장 빵 때려주든가 그렇게 되면 인정이 되는데 그냥 거래명세서는 거래를 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를 구분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두 번째 나오네요. 연구시설 장비비하고 연구재료비는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 검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 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검수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정하지 않겠다. 검수에 대한 방법은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대로 방법에 따라서 검수를 해 라는 뜻인데 모모 대학교에서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규정에는 300만 원 이하는 검수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 안 해요. 그걸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검수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검수하는 방법이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해설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연구개발비는요. 연구기간 종료 전에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기간은 연차가 아닙니다. 단계. 예,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면 단계기간 종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단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3년이 하나예요. 단계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 기간. 연차 종료 아닙니다. 연차 종료가 아니고 단계 기간 또는 전체 기간 종료 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를 할 때까지 집행을 해도 되는 성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몇 가지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많이 놓치더라고요. 언제까지를 알아야 돼요.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까지예요. 연구기간 이후에 집행을 허락을 하는데 하염없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까지만 허락을 해주는 건데 그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는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이내잖아요. 예, 따라서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되더라도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설을 잘못해가지고 이걸 놓친 거예요. 이 보고서 발간 마지막에 최종 보고서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 발간 비용, 그 다음에 정산 수수료, 그 다음에 마지막 달 공공요금, 마지막 달 카드 대금, 뭐 이런 연구수당, 연구기간 종료한 다음에 평가, 기여도 평가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러한 거, 그 다음에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어. 이미 원인행위가 종료됐어. 원인행위를 뭐라 그럽니까? 책임과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 예, 책임과 의무. 그걸 곧 계약이라고 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인행위는 계약이라고 봅니다. 즉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계약이 완료돼서 나한테 책임과 의무가 확정이 됐어. 그러면 그거는 연구개발기간 이후에 집행을 해도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그래봐야 3달. 이게 중요해요. 이 항목에 대해서 하염없이 인정해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연구개발기간이 12월 31일 날 끝났는데 6월 달에 집행하고 5월 달에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3+3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가 끝나면 3개월까지 또 정산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정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5개월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와서 뭐 하나 놓쳤대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더 해야 되는데 놓쳤어. 그래서 집행 더 하겠대. 뭔데요? 보고서 발간 비용이에요. 근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안 돼? 예외적으로 이거 된다고 했잖아. 여기까지라고요. 여기까지.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까지. 예.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연구개발비 큰일 났습니다. 30분이 확 지나갔는데 인건비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큰일 나요, 이제. 뭐 어차피 다 끝내드릴게요, 오늘 안에. 자,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입니다. 연구비 카드는 통합이지바로 외에 연구비 카드로 등록된 카드가 연구비 카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구비 통장을 별도로 만들 테고 그 통장과 연계된 카드를 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면 되는데 통합이지바로에 연구비 카드를 등록함에 있어서 한 개만 등록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필요에 맞춰서 연구비 카드를 충분히 등록하셔서 쓰셔야 된다. 이유는 뭐냐면 연구비 카드를 쓰도록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좌이체라는 건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끊었을 땐 계좌이체를 해줘야 될 테고요. 그 계좌이체는 가상계좌에서 거래처로 다이렉트로 이체가 됩니다. 따라서 연구비 카드를 써야 되는데 연구비 카드를 쓸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법인카드까지 인정이 됩니다. 법인카드까지예요. 법인카드조차도 쓸 수 없는 금융기관들의 시스템 마비, 금융기관의 시스템 마비, 카드사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법인카드조차 안 돼. 그때만 유일하게 개인카드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입니다. 우리 책임자님이 연구비 카드를 가지고 나가셔서 연구비 카드를 쓸 수 없고 개인카드를 썼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왜? 연구비 카드 하나만 만들라는 규정하지 않았거든요. 정당한 사유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내부기관의 여비 규정상 개인 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해 줍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인정 안 돼요. 그거는 자비로 쓰는 여비할 때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 연구비 집행에서는 연구기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게 이런 연구비 카드 원칙까지 적용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대원칙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 따라서 우리는 편의상 그렇게 합니다도 정당한 사유 안 됩니다. 예, 연구비 카드 안 되면 법인 카드다 이 내용이고요. 자, 드디어 인건비입니다. 뭐 인건비 다음에 연구수당, 보안수당까지만 1교시에 하기로 했죠. 자, 인건비 아주 심플하게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는 무슨 용도로 쓰느냐 이걸 알면 되는데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에게 급여, 4대 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이 용도로 쓰면 된다. 참여연구원에게. 자, 4대 보험 기간부담금 왜요? 본인부담금은 그로스로 따지거든요. 우리가 네트로 안 따져요. 인건비 한도 금액 산정할 때 그로스로 따지니까 그 안에는 본인 부담금 포함되어 있죠. 이미. 그래서 기간부담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은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만 1년 이상 근속이 충족된 참여 인력에 대해서만 퇴직급여 충당금이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런 용도로 쓰면 되고 한 가지 더 있죠. 예,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 누굽니까? 연구비를 관리하시는 분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예,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인데 주의사항입니다. 영리기관은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인건비 세목으로 못 씁니다. 영리기관은 간접비로 쓰셔야 돼요. 간접비에 인력 지원비라는 세목으로 쓰셔야 되고 나머지 대학, 비영리기관 정출연 등은 다 인건비로 쓰시면 돼요. 연구 근접적. 이게 용도입니다. 자, 첫 페이지 심플하게 가는데 자, 주의사항 대학교에서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로 내가 쓰고 싶어. 근데 미안하지만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은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산단 소속 분들 연구 근접 지원 인력 해당 안 됩니다. 이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을 대학에서 인정해 준 취지는 뭐냐면 교수님들 랩에서 과제 참여 안 하시는 분들 그분 인건비 보존하려고 만든 규정이에요. 예, 따라서 대학 산단은 이미 간접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를 인정해주면 이중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인건비는 알았어. 그러면 자, 누구누구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이걸 논하기 전에 인건비는 그럼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건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없지만 말씀드릴게요. 인건비는 일단은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학생 인건비로 구분을 하죠. 아까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는 논했고, 자 그러면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학생 인건비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면 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학생 인건비부터 그럼 말씀드려 볼까요? 학생 인건비는 인건비 대상자가 참여 인력이 학생이면 학생 인건비예요. 우리 기관 소속이든 아니든 우리 대학 아니고 타 대학이든 상관없어요. 참여 인력이 학생이면 그냥 학생 인건비로 처리합니다. 참여 인력이. 근데 학생 인건비 아시잖아요.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간인 경우에는 그냥 통합관리 기간임을 입증하시면 정산 면제. 근데 통합관리 기간이 아니면 각종 서류 있어야 돼요. 학생 인건비도. 근데 기준급여가 좀 틀리죠. 130, 220, 300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그거고 내부 인건비는 우리 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면 내부 인건비예요. 정규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우리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내부 인건비인데 우리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뭘로 판단한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로 득한 날짜로 판단을 합니다. 그걸로 우리 기관 소속 여부를 판단을 해요. 그리고 우리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았어. 이제 타 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프리랜서야. 그러면 외부 인건비. 이해됐죠? 금방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학생 인건비인지 구분한 다음에 자, 내부 인건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뭘로 무슨 용도로 쓴다? 급여,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1년 이상 근속이 된 자에게만 쓸 수 있대.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따지는 건데? 그럼 급여를 따지는 방법이 바로 요 화면인 거죠. 급여를 따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인건비는 어떻게 검증이 되냐면 참여연구원별로 검증합니다. 참여연구원별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집행 금액과 그 사람이 인건비를 집행해야 될 한도 금액을 비교해요. 그래서 한도가 넘어가면 불인정되는 겁니다. 한도를 안 넘기면 인정이 되는 건데 이 한도가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급여액 곱하기 인건비 계상률 곱하기 참여 기간. 이게 한도인 거예요. 인건비 한도. 자, 그러면 인건비 한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행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한도의 첫 번째 구성 요소가 급여입니다. 그러면 급여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화면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봉계약서, 연봉이 있어. 우리 기관에 속해 있거나 타 기관에 속해 있거나 내부이거나 외부이거나 연봉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연봉. 그런데 프리랜서는 연봉이 없죠. 그거는 과제 참여 계약서, 과제 참여 확약서에 기재된 월급여. 예, 나머지는 그냥 연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사 과정에 있냐, 석사 과정에 있냐, 박사 과정에 있냐에 따라서 130, 220, 300 이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급여 정의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학생 인건비에 대해서 석사 과정인데 220 이상이라고 하니까 나는 250을 적용해야지 라고 하려면 내부에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급여 판단 다 했죠?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연봉, 과제 참여 확약서에 기재된 명시된 내용 말고는 없어요. 인사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자체 규정이 다 연봉입니다. 연봉인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대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준단가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기준단가 적용 안 됩니다. 기준단가 혁신법에서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연봉.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건비 한도 중에서 급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건비 계상률을 알아야 됩니다. 인건비 계상률을 바로 가겠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을 알아야 되는데 참여 연구원별로 따지고 월별로 따집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간만 연 단위로 따지고요. 월별로 따지는데 인건비 계상률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데 원봉 나누기 12분의 1 하면 월급여가 나오죠. 월급이 얼마인데 그 월급액 중에서 우리 과제에서 현금 인건비로 지급되는 비율, 그게 계상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 과제에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상률을 100%를 넘기지 말라라고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네 월급보다는 더 보전 못 해줘, 그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돼요. 예, 그게 계상률이고. 자, 그러면 급여 곱하기 계상률 나왔고, 그리고 나서 참여기간, 참여 월수 곱하면 그게 한도입니다. 그거보다 인건비를 많이 집행하면 불인정 처분받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는 인건비 한도를 구성하는 내용까지 다 알았어요. 내부까지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무조건 연구비로 현금 인건비가 가능한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비영리기관은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에게는 현금 인건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영리기관은 정부 출연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학만 요건이 있어요.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되시는 분, 즉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 다음에 대학으로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는 전문 강사, 이런 분들, 즉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되고 이런 분들은 현금 인건비 대상이 안 됩니다. 이분들한테 현금 인건비 처리하면 바로 직부인 당합니다. 바로 불인정 처분 대상이 돼요. 그거를 따져셔야 돼.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 과제 책임자님들은 교수님이 많은데 교수님들은 그래서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을 하죠. 예, 그래야지 연구 수당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인건비 계상률은 인건비에 대한 한도 검증에만 활용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참여율이 없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마치 참여율 하니까 참여하는 정도로 판단해가지고 사람을 몇 프로 참여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절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따라서 인건비 계상률이 0%인 경우에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나는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를 처리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참여할 거야. 예,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0%이더라도. 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처리하는 금액만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0%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대학은 이제 알았어요. 교원으로 되신 분들은 현금 인건비 계상할 수 없고 대학은 현물 부담이 없으니까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해야 된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리기관입니다. 영리기관은 현금 인건비가 가능한지 아까 수석님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 인력인 경우와 기타 등등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현금 인건비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현물로 계상하셔야 됩니다. 기존 인력 같은 경우는 현물로 계상하셔야지 현금은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등록돼 있거나 기타 등등 전문기관에서 인정해진 경우만 현금이 가능하고 신규로 채용한 사람은 현금이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신규가 언제부터를 신규로 보나요? 이게 궁금한데 개시일이 아닙니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고 이 사업이 처음 공고된 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소급해서 그 이후 채용한 사람은 다 신규로 봅니다. 사업 공고한 날. 사례. 기존에 있던 김 과장님이요. 공교롭게도 퇴사를 한 2년 전에 했는데
사업 공고하고 6개월 내에 다시 재입사했어요. 김 과장님 퇴사한 다음에 과장님까지 오랫동안 근무하셔놓고 퇴사해놓고 다시 입사해서 그 사람 신규입니까 아닙니까? 신규죠. 어쩔 수 없잖아요. 건강보험 자격특실학에서 직장 가입사에서 상실했고 그 다음에 자격 득했고 그게 신규를 아니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신규입니다. 그런데 현금 인건비를 쓰고자 해서 공고일로부터 6개월 딱 끊어가지고 전날 상실시키고 다음날 다시 등록시켜. 응? 그걸 신규인지 아닌지 그거는 뭘로 따지냐면 퇴직금 지급이 됐는지로 따집니다. 진짜 실질적인 퇴사 여부를 판단하죠. 우리가.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로 판단하는 거는 편의상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거기에 있는 게 다는 아닙니다. 실제 입사했는지의 실질, 실제 퇴사했는지의 실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실제 퇴사하지도 않고 자리도 안 뺐어요. 그대로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조작한 걸 신규로 봐준다? 안 됩니다. 이해됐죠? 예, 따라서 신규는 왜 그러냐면 영리기관이 신규 인건비가 현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인이 무지 많아요. 어떻게든 현금으로 쓰고 싶은 용도가.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건비, 현금 인건비를 써야 되는 사례까지 다 알았어요? 인건비 계산율도 다 알았어요? 끝. 이제 이게 인건비예요. 예. 하나씩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럼 인건비에 대한 증빙은 뭐가 있어야 되냐? 기본적으로 내부 결제문서, 참여연구원 현황표. 현황표 꼭 있어야 되는데 이 현황표에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는 걸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규인지 기존인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황표에 그 인원이 신규인지 구분인지 꼭 구분하시고 급여 정보 알면 되고요. 자, 외부 인건비에 대한 서류가 더 중요합니다. 외부 인건비는 요겁니다. 2번. 외부 혹시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영리기관에서 조심하십시오. 영리기관에 어떤 대학에 다니시는 박사과정에 계시는 분한테 겨울방학 동안 우리 연구에 좀 참여할래? 외부 인건비로 해줄게. 현금 인건비 지급 가능해. 얼마로 계약할까? 500만 원에 계약할까? 그래, 너 인건비 계산률 100%로 들어와라. 그럼 5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고, 자, 그 다음에 정산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외부 참여연구원, 그 대학 기관장 확인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그 박사과정한테 물어봅니다. 야, 니네 대학교 가서 기관장 확인서 좀 끊어와. 안 끊어준대요. 왜? 최초에 허락 없이 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기관장 확인서 안 끊어줍니다. 먼저 물어보고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끊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액 다 불인정.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외부 인건비 활용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어디 소속되어 있으면 기관장 확인서를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예.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상관없고요. 예. 그리고 나서 외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라는 게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신규 인력에 대해서도 들어가요. 내부 인건비. 왜? 신규인지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는 왜? 외부인지를 봐야 되니까. 외부기관 수속이나 지역세대 가입자로 돼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 외부 인건비를 처리했는데 띡 보니까 우리 기관 직장 가입자로 돼 있네? 그러면 외부가 아니죠. 내부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예, 나머지 연구 근접 지원 인력 현황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인정 사항은요. 제가 지금 열거한 거를 지키지 않으면 불인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강의한 거를 다 강의 속에 녹아들었는데 그런 거를 위반하면 불인정 처분 받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인건비에 대한 Q&A는 그냥 참고하셔서 제가 특별히 해설해 드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요거죠.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대학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른 기준 단가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라고 매뉴얼에 있는 Q&A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안 됩니다.
교원의 연봉 정보 획득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 단가를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연봉 정보를 대학에 소속돼 있는 사람의 연봉을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몰라? 다 계약하고 들어왔을 텐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혹시 북에서 오신 분이나 어떤 기관에서 파견 나가신 분이 아니라면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연봉 정보 획득이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단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듯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 좀 체크하고 들어갈까요? 영리기관은 현금 인건비를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서 인정한다고 했죠. 신규 또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등록돼 있거나 전문기관이 승인했을 때. 그래서 현금 인건비를 예산을 딱 편성을 했어요. 1억을 어렵게. 전문기관 입장에서 어렵게 인정해 준 거야. 현금을. 근데 이거를 변경하려고 그래. 그러면 전문기관 입장에서 짜증나죠. 어렵게 인정해 주는데 이것이 변경하네. 그래서 승인사. 변경. 1억 예산 잡았으면 1억으로 안 쓰고 1억 1,000만 원을 쓰거나 9천만 원으로 적게 쓰거나 예산대로 현금 인건비를 안 쓰려고 하면 영리기관이 그러면 자기 맘대로 안 됩니다.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돼요. 이해됐죠? 예, 그 부분을 의미하는 바다라는 내용이고요. 학생인건비 다 말씀드렸죠? 130, 220, 300 이상인데 이상으로 쓰려면 내부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250만 원 지급하고자 한다면 그 대학 내부에 석사과정에 대한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를 250만 원, 220만 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규정이 없으면 220. 이해됐죠? 영리기관은 죄송하지만 학생 인건비를 쓰실 수는 있는데 왜 영리기관도 학생을 채용해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외부기관장 확인서 있어야 되고요. 참여 계약서 있어야 되는데 그때 영리기관은 고정값밖에 안 되겠죠. 영리기관 내부에서 220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네,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학생인건비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증빙입니다. 이 증빙. 학생인건비 휴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휴학생도 학생인건비 처리가 가능한데 휴학생을 쓰시려면 과제 참여 확약서가 아니라 연구 참여 확약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휴학생인 경우. 근데 나머지 일반적인 학생인 경우에는 연구 참여 확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구 참여 확약서 없이 학생하고 계약해가지고 확약서 안 써주고 학생 인건비를 처리하면 전액 다 불인정입니다. 연구 참여서 없으면 무조건 불인정이에요. 이 취지는 뭐냐면 학생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학생 인건비 학생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학생 인건 얼마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줘요. 근데 계약서 안 썼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못 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 인건비는 무조건 연구 참여 확약서가 필수 준비. 이거 없으면 그 인건비 전액 불인정.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학생인건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도 학생인건비 대상이 된다. ROTC를 의미하는 겁니다. 군대에 있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갔는데 어떻게 참여해요? 군대에서? 말도 안 되죠. 군대 훈련 받아야 되고 군사훈련 기간은 ROTC생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은 연구수당하고 보안수당까지 하고 나서 조금 쉬는 게 낫겠죠. 예, 마저 제가 시간을 뒤에 3교시에서 시간을 땡겨 드릴게요. 간접비에서. 앞에 드릴 말씀이 좀 많은지라. 자, 연구수당은 첫 번째, 연구수당에 대한 한도가 얼마이냐라는 게 수정인건비의 20%까지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수정인건비에 이게 한번 논의가 됐습니다. 이 수정인건비는 뭔지를 알아요. 근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하고 혁신법 매뉴얼을 보게 되면 책정된이라고 돼 있나? 뭐 이렇게 이상한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인건비의 한도를 적용할 때 예산의 20%냐
실인건비 집행액이 20%냐가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생각해 볼지 모르겠지만 큰 이슈예요. 인건비를 만약에 예산 대비 똑같이 집행을 했으면 이슈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 예산이 100입니다. 그러면 연구수당 한도는 20이에요. 근데 인건비 집행을 90만 했어요. 그러면 연구수당 한도가 20입니까? 90의 20%인 18입니까? 이슈가 되겠죠. 근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하고 매뉴얼 보면 마치 예산의 20%를 적용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본부에 질의를 했고요. 집행액의 20%입니다. 실집행액에. 예, 이거 강조드립니다. 제가 답변 다 받았어요. 예, 실집행액 그래서 18, 90의 20%가 연구수당의 한도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수당 사용잔액은 다음 단계로는 이월이 안 돼요. 차년도로는 자동 이월돼요. 가급적이면 연구수당은 차년도로도 이월 시키지 말고 그에 소진하는 거를 권장은 드리는데 단계간 이월 안 됩니다. 단계 딱 끝났는데 연구수당 지금 못했다? 3개월까지는 가능하다 그랬죠. 아까 사업비 사용실적 기간까지는. 그거 지나면 안타깝지만 연구수당 지금 못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들어와요. 1단계 끝났는데 미처 연구수당 처리를 못했다. 2단계에서 그 1단계 연구수당을 좀 처리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의했는데 모 회계법인에서 된다고 했답니다. 큰일 날 짓 했어요. 그 회계법인에서. 안 됩니다. 연구수당 단계간 이원 안 돼요. 마치 될 것 같죠? 전체 기간이 1단계, 2단계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수당은 거기까지는 알았어. 이제 한도를 알았는데 그 다음은 뭘 알아야 되냐면 연구수당 그냥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 아니죠. 연구수당은 기여도 평가에 따라서 지급이 돼야 됩니다. 기여도 평가의 대상자가 중요하겠네요. 참여했던 연구원 전부를 대상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여도 평가를 했는데 최종 남아있는 참여 연구원만 대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참여했던 한 번이라도 참여했으면 평가 대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7명 참여 시작했는데 3명 남았어요. 그러면 3명만 가지고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하면 연구수당 전액 다 불인정 받습니다. 예, 기여도 평가 서류 미비. 참여했던 연구원 전부 다 포함시켜서. 그런데 그러면 참여했지만 지금은 참여하지 않는데 기여도 평가서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연구수당을 꼭 지급해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평가는 하되 지급은 안 해도 됩니다. 예, 평가의 대상에 꼭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알겠어. 기여도 평가를 누구누구한테 하는지 알았고, 그럼 기여도 평가는 언제 하는 건데? 기여도 평가는 연구수당 지급 시기하고 맞물리겠죠? 자, 기여도 평가는 연구수당 자체가 뭐냐면 참여 연구원에게 장려금 쪽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연구하는데 인건비 말고 수고했어. 수고 참 많이 하네. 그러면서 장려금 쪽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장려금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성과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가능한 거겠죠. 따라서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뭘 가지고 평가해요? 그걸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를 봅니다. 연구 시작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나면 적어도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싶어서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성과 평가를 하고 연구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예, 됐죠? 그런데 이제 지급해도 된다고 해서 평가까지 했어. 우리는 참여했던 연구원 대상으로 다 평가했어. 한 명도 안 빠지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급해야지. 그런데 내가 혼자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나 혼자 99% 갖고 나머지 1% 갖고 날아가죠? 안 됩니다. 지급을 하는데 한 번이라도 2인 이상 참여 연구원이 있었으면은 무조건 1위는 70%까지밖에 못 가져가요. 처음부터 혼자 했어? 그럼 100% 가능합니다. 근데 3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혼자밖에 안 남았어? 나 혼자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 혼자 100% 다 가질래? 안 돼요. 그래도 70%까지밖에 안 돼요. 이해됐죠? 한 번이라도 복수가 있었으면 70%까지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70%도 지켰다? 70%도 지켰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연구수당 다 지킨 거네? 아닙니다.
기여도 평가의 점수 순서대로 갔는지를 보셔야 돼요. 기여도 평가가 A, B, C, D 이런 순서대로 갔는데 연구수당이 갑자기 D가 제일 많이 가져가. 그거는 기여도 평가 잘못된 겁니다.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순서를 지켜야 된다. 자, 거기까지도 다 지켰어. 그러면 연구수당 더 이상 주의할 게 없나? 하나 또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면 요겁니다. 요거. 직접비 집행비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수당은 직접비가 80% 이상 집행이 돼야지만 100% 다 쓸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자, 직접비를 예산을 100을 잡았는데 직접비를 70밖에 안 썼어. 근데 왜 연구수당을 예산 다 쓰냐? 니네들. 이거예요, 바로. 연구수당도 적게 써야지. 왜 장려금은 다 가져가? 직접비 적게 썼는데. 중지된 과제들 많은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직접비를 80% 이상 썼으면 그냥 다 쓴 걸로 간주해 줄게. 그럼 연구수당 다 써. 근데 직접비를 80%보다 적게 썼어? 그러면 그 비율만큼은 연구수당 쓰면 안 돼. 자, 예시입니다. 직접비를 79% 썼어요? 그러면 연구수당은 99%까지 가능한 거예요. 1%. 80%보다 1% 적게. 직접비를 75% 썼어요? 그러면 연구수당은 95%. 예산 대비 95%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산정하면 되고 81% 썼어? 그럼 80% 넘겼죠? 그럼 연구수당 100% 다 쓰면 됩니다. 이걸 지키시면 돼요. 그게 연구수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수당은 증액이 된다 안 된다? 연구수당 증액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연구수당 증액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비가 증액되거나 아니면 공동기관이 추가되는 경우, 즉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되는 경우에 연구수당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사유에서만 가능해요. 증액이. 자, 이런 경우를 물어봅니다. 챌린지가 들어오는데 연구시설 장비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증액시켜요. 그죠? 연구시설 장비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증액시키고 인건비 한도가 20%이니까 연구수당도 증액하겠다. 왜? 연구개발비가 변경됐으니까. 안 됩니다. 예, 안 되고 연구개발비는 전체가 변경돼야 돼요. 연구개발기관은 주관기관, 공동기관, 유탁기관이 각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관이 늘면은 그 기관에 대한 연구비가 별도로 책정돼서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럼 기관이 늘면 연구개발비가 늘겠죠. 그럼 연구수당도 늘려야죠. 그때만 증액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연구수당 지급할 최대 비율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참여 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중도에 퇴직 등이 발생해서 혼자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연구수당은 70%까지밖에 안 된다. 이 사례고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안 됩니다. 왜?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연구원이 아닙니다. 예,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에게 장려금조로 지급하는 건데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참여연구원으로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안수당입니다. 이제 요거 하고 조금 쉴게요. 보안수당은 말 그대로 보안과제에 적용이 되는 건데 보안과제는 협약하실 때 연구개발계획서, 협약서 이제 하실 때 첨부하잖아요. 거기 맨 상위에 보안과제라고 체크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할 때 보안과제다. 이게 보안과제다고 협약을 하시면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보안이 필요한 과제거든요. 그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정해진 사람만 이 과제를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수고스럽다 해가지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보안수당입니다. 그 사람의 인건비의 3%까지. 연구수당하고 별도로 지급할 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건비 받을 수 있고요. 연구수당 받을 수 있고요. 보안수당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게 보안수당이다라는 내용이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그 사람의 인건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연구 책임자가 보안 담당자인 경우에는 인건비의 3%니까 자기 인건비가 1,000만 원이라면 1억이라면 300. 그리고 500이라면 500만 원이라면 150. 3%까지. 3%까지 이거 잘못된 거죠. 뭔가 계산이. 150이 아니라 30%여야지 150이랬는데 하여튼 3%까지. 근데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안 된다.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참여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 과제 담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보안 수당이 지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 보안 수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급 신청서하고 계좌이체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기여도 평가나 연구 수당처럼 어떤 평가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보안 담당자, 그 과제 담당자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게 보안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그 보안 수당까지 일단은 일단락이 끝났고, 연구 활동비는 지금 이 시간에 이어져서 가면은 길어요. 따라서 두 번째 시간에 약 한 5분 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연구 활동비하고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 부담금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간접비하고 Q&A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가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지라 이 부분을 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쉬니까 지금이 3시 12분이니까 3시 20분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